1960년 가을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는 벌초를 마친 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지연은 마당 한 구석에서 떨어진 감나무 잎을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녀의 가느다란 손에 든 비는 낙엽보다도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연아, 빨리 들어와라. 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잎 몇 개를 비로 밀어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김철수가 술집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황혼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오빠 김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5살의 태수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 청년이라고 칭찬했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오빠, 저녁 먹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부터인가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업어주고 엿을 사다 주던 다정한 오빠였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것일까요? 지연은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밥 많이 먹어. 살이 좀 쪄야 예뻐진다. 태수의 말에는 남들이 듣기에는 오빠다운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만은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언가로 평가하는 듯한, 소유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보리밥과 배추국,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떠주었고 태수는 책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질하는 소리만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여보, 들어오셨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부엌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만이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에 취한 눈동자도 아들을 바라볼 때만은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태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놈이 장차 이 집안 일으켜 세울 거야. 아버지의 손이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잊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가 문득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사랑이나 관심이 아닌 성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다니나?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하겠다만. 그래도 너무 무식하면 시집가기 어렵지?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모기 소리네. 여자도 똑똑해야 한다. 그래야 아들 잘 키우지. 아버지의 말에는 지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미래의 며느리 감으로서의 평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고 집안이 고요해진 후에야 지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홀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가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자니?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와는 다른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오빠랑 이야기하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척, 자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너 많이 아껴. 알지?
그의 손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제 많이 컸네. 예뻐졌어. 손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지연은 참을 수 없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오빠인데, 가족인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끼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야. 지연아,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는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을 차리고 아버지는 술 깬 얼굴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가며 지연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학교 잘 다녀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태수는 여전히 자상한 오빠였습니다. 누구도 그 뒤에 숨겨진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만이 그 무게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막연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하늘이 자신을 점점 더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11살의 지연에게는 탈출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1963년 봄, 지연은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고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신의 딸이 참 예뻐졌다며 지나가는 말로 칭찬했지만 지연에게는 그런 시선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 지연은 뒷간에서 나오다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울렁거렸는데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지만 수업 시간 내내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같은 반 친구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점심시간에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와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자야, 지연이 혹시 그날 밤 어머니는 지연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몸에 이상은 없니? 엄마, 저 며칠 전부터 속이 이상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 혹시 누구랑?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보건소 할머니가 몰래 지연을 진찰했습니다. 결과는 지연과 어머니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지연이가. 어머니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봐야 누가 믿어줄까요? 모범생이라고 칭송받는 오빠를 가족을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말 못할 사람이야? 지연아,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연의 대답에 어머니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연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일이야? 지연이가 아이를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지연은 벌벌 떨며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딸을? 여보, 일단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랬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되나?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 그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수야, 내 동생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태수는 놀란 척하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 대신 이상한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아, 정말이야? 지연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에라도 진실을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체면을 위해 동네 잡화점 아들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철수 씨네 딸이 박 씨네 아들과 그런 일을 저질렀다더라. 어린 나이에 벌써. 요즘 아이들은 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신의 아들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랬다는데 뭘 더 해명해. 여자아이가 거짓말할 리는 없지. 진실은 묻혔고 거짓이 사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마을 전체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날마다 지연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있어라, 다 지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태수의 태도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하는 오빠 행세를 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울 거야. 오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연이 낳을 아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태수의 말에서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임감이 아닌 소유욕이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연의 배가 불러오면서 마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누구인지 엄마한테만 말해줄 수 없니? 엄마는 내 편이야.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말하면 믿어주실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왜 안 믿어주겠니? 오빠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럼 무서운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오빠는 내 친오빠야. 엄마, 정말이에요. 오빠가 안 돼.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마저 지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너무 끔찍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1964년 초겨울, 지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지연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들이네. 다행이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에 대한 시선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키워야 한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키우겠어.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내 조카니까. 그 말에 지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아들인데 태수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지연은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수가 급히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그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집안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구석에서 아이만 돌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받들어야지요. 조문객들은 태수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태수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집과 논밭, 모든 재산을 아들 태수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과 어머니에게는 거주권만 허락되었습니다. 태수야. 그래도 내 동생하고 나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지연이는 내 동생인데. 지연이는 계속 여기 살면 되잖아요. 제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태수의 말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과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태수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지연의 방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오빠,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후계자고. 태수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지금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줄게. 대신 넌. 안 돼요. 지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지연아, 너 갈 곳이 있어? 이 마을에서 너를 받아줄 집이 있다고 생각해? 현실이 너무 냉혹했습니다. 지연에게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지연의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서울로 와. 서울요?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뭘 해요?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어.
아이도 함께 키울 수 있고 정희의 말은 지연에게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내가 도와줄게. 일단 우리 하숙집에서 일할 수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며칠 후 또 다른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영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연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은 없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이 마을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영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버스표와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표를 받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평생 태수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아들도 태수의 소유물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서울로 가려고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놀라움과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안 돼요. 저도 아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울이 어떤 곳인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여기서는 너도 아이도 안전하지 않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난 안 돼.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니? 너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엄마가 미안하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강하다.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라.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아들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만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태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잘 가라. 건강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에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어 흐릿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1964년 봄 서울역에 내린 지연은 아이를 꽉 안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소음과 매연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연아, 멀리서 정희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희가 데려간 곳은 종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하숙집이었습니다. 김말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김말자 할머니는 지연과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고생했겠다. 애야, 들어와. 할머니,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일하면서 반값을. 걱정 마라. 부엌 일 도와주고 청소 좀 해주면 된다. 아이까지 둘이서 살기엔 여기가 나을 거야. 할머니의 배려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연에게 주어진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마을에 감시하는 눈길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이튿날부터 지연은 하숙집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하숙생들의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했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누구도 지연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 어머니로만 대해주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수고하세요. 하숙생들이 지연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라는 말에는 존경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은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숙생 중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박 할아버지가 아이를 특히 귀여워했습니다. 이 녀석 참 똑똑해 보인다. 눈빛이 영특해. 박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 아니에요? 뭘 말하나. 아이는 모든 사람의 보물이야. 그리고 박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결연히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함께 살아주는 게 가족이지.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지연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김말자 할머니가 늘 걱정해 주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아이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는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혼자 걸었을 때 하숙집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꼬마가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되었구나. 박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김말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고향에 편지라도 써보지 그래?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고향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할머니, 사실은 지연이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욱 연락해야지.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봐라. 할머니의 권유에 지연은 마침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서울에서 지연이가 편지 드립니다. 아이도 저도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아, 편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희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서울은 춥다니 몸 조심해라. 집안은 별일 없다.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안부만 담겨 있었지만 지연은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사하고 태수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지연은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분명히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박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 지연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김말자 할머니와 박할아버지에게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걸 왜 샀어? 돈이 아까운데. 할머니가 타박했지만 기뻐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것으로도 부족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인데 뭘?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1965년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와 함께 근처 절에새의 소원을 빌러갔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지연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분명 밝을 거라고, 어둠을 뚫고 나온 만큼 더 강해졌다고. 우리 잘할 거야. 꼭 잘할 거야.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난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1985년 가을, 서울 성북동의 작은 식당 고향집에서 지연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이제 51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들 민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취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키 크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고생했다.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식당 일을 도와주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20해가 흘렀습니다. 하숙집에서 시작한 작은 꿈이 이제 자그마한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말자 할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지연아, 민수 취직 잘 됐다니 축하한다. 박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야? 이 아이 원래 똑똑했어. 엄마 닮아서. 지연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회사 들어가면 결혼도 생각해봐야죠. 민수의 말에 지연은 웃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야지. 엄마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살 거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도 씩씩하세요? 아버지도 없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만 있으면 엄마는 충분해.
지연은 여전히 진실을 감췄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회사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을 보내며 지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 다녀와.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나간 후 지연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수가 보낸 부고장이었습니다. 장례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박할아버지와 민수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연이 제사상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주길 바라면서 겨울이 되고 민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며칠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소영이라는 이름의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라. 우리 민수가 평소에 뭐라고 하던?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소영의 말에 지연은 흐뭇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몇 달 후 민수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1986년 봄 민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었고 하숙집 시절부터 알던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그리고 내 아내 잘 대해줘라. 지연이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소영이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몇 년 후 지연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귀여운 손녀였습니다. 아이를 안는 순간 지연은 또 다른 기적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소영이 부탁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자. 모든 일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해서. 지연이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랬듯이 손녀 희망이가 자라면서 지연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옛적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희망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는 말이야. 지연은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슬픈 이야기는 빼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골라서.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항상 웃어요? 웃는 게 예쁘니까. 할머니가 슬플 때도 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지. 하지만 슬픈 것만 생각하면 행복한 것들을 놓치거든. 그래요? 그럼 할머니는 행복해요? 응, 아주 많이 행복해.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1990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56살이 되었습니다. 식당도 번창하고 아들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손주 희망이는 이제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세대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뭐가 될까요?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희망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될 수 있어. 정말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지연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라. 강하다는 건 힘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거고.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언덕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답해했던 소녀 시절. 그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해냈구나.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녀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출구는 늘 있다. 창문일 수도, 뒷문일 수도, 스스로 판 구멍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야.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지연을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